이강민의 잡지사 8월 첫 번째 페이지. 열대야에도 이분과 함께라면 한여름밤 별캉스가 따로 없습니다. 몽골에서 잡지사 순회 홍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샌베노. 아, 샌베노 몽골 네, 몽골어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샌베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잡지사 필진들의 해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어떻게 몽골 잘 다녀오셨나요?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래 이제 목적이 저는 몽골에 광공해가 없는 맑은 날씨에서 별을 보고 은하수를 보는 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달이 금음달, 초승달 부근일 때 달빛이 제일 어두울 때를 날짜를 골라서 이제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좀 흐린 시즌이었어요. 날씨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운 좋게도 네. 중간에 딱 하루 이틀 정도 날씨가 좀 맑게 개인 순간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지 않게 별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 때 네, 시체말로 뽕 뽑았다. 네, 맞습니다. 예. 몽골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고 또 우리 잡지사 초기에 이제 그 조회수 1위 컨텐츠가 몽골 쿠빌라이 칸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네. 몽골과 인연이 굉장히 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몽골에서 혹시 잡지사의 어떤 인기를 체감하셨거나 아, 네. 예, 그런 건 없으셨나요? 일단 그 몽골 자체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구독자나 청취자는커녕 저희 팀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여행을 즐기다 왔는데 대신에 제가 그 네. 몽골 가이드분한테 약간 좀 물어봐가지고 네. 그 잡다한 지식사전을 몽골말로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배워왔어요. 예. 그래서 몽골 언어가 네. 지금은 이제 현대 몽골어는 러시아에서 쓰는 키릴 문자 알파벳을 빌려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더 이제 전통적인 몽골 문자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비치크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 말이 달리는 것 같은 문자예요. 말이 달리는. 네. 몽골은 문자도 말이 달리는 그래서 모양입니까? 되게 멋있어요. 저도 약간 좀 배우고 싶어서 예. 열심히 요새 좀 독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 세로 쓰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잡다한 지식사전 이게 솔직히 몽골 현지분이 보시기에는 엉터리일 수 있는데 제가 어거지로 이제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베껴서 써온 거라서 예.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게 잡다한 지식사전입니까? 네, 이렇게 여기부터 네네. 여기부터 이렇게 네. 있습니다. 진짜 기마자세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음은 정말 못하지만 네. 몽골 발음이 진짜 어렵거든요. 예. 제가 따라해 보면은 탁부린 테닌 매퇴 털 탁푸린 테닌 매퇴 털. 네, 털가 사전인가요? 네, 뭐 그럴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몽골어 잘하시는 분이 좀 이제 감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네. 요 정성. 네. 또 연말대상 시즌에 가산점 들어갑니다. 예. 야,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워낙 이제 풍광이 좋은 몽골이어서 네. 이번에 먼지님이 직접 찍어오신 사진도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 몇 장 이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같이 네. 볼까요? 뭐야 저게? 지금 네. 저희가 숙소 뒤에 저거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묵었던 그 게르 숙소 뒤에 네. 이제 쭉 작은 언덕 같은 산이 있었는데 저 옆에서 말들이 풀을 뜯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이제 그 밤에 구름이 조금 개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아직 구름이 좀 덜 개서 양옆에 좀 흐리긴 한데 이제 별을 좀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했던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 지금 언덕에 작게 사람이 하나 보일 텐데 저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대 세워놓고 먼지님이구나. 네, 타이머 누른 다음에 열심히 뛰어가서 사진 찍고 온 겁니다. 진짜 근데 별이 쏟아지는구나. 날이 그렇게 완전히 맑지도 않은데도 네. 별이 쏟아지네. 네. 저기 약간 우리 1시 방향쯤에 네. 이게 밝게 빛나는 게 하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좀 뭔가요? 저거는 저게 네. 그 사실 고백을 하자면 별이 적당히 많이 보여야 저도 좀 별을 구분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보여서 너무 빽빽해서. 너무 빽빽해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저도 몽골에서 별 찾을 때 어플 썼습니다. 어플로 네. 보셨구나. 괜히 눈 좋은 게 아니에요, 몽골 분들이. 뭐 또 다른 거 있나? 야, 작품이다 진짜. 네,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은하수가 보여서 은하수. 네, 은하수 쪽으로 이제 다행히 네. 또 날씨가 맑게 개가지고 네. 이제 은하수 바라보는 척하면서 이제 야, 사진 찍은 겁니다. 진짜 눈이 편안해지네. 네. 네. 다음 뭐 있나요? 다음 사진? 네, 이것도 은하수인데 지금 네. 보시면은 좀 살짝 위에가 잘리긴 했는데 네. 위 가장자리에
그 약간 왼쪽에 밝은 별 하나가 있어요. 네네. 그거랑 그다음에 살짝 아래쪽에 가운데 밝은 별 하나가 있고 네. 또 한참 아래쪽에 오시면은 조금 왼쪽에 은하수 약간 왼쪽에 또 네. 밝은 별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세 별을 연결해서 그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아. 저게 지금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 그 여름철에 유명한 별자리 쪽을 지나가는 네. 그 은하수 방향입니다. 저렇게 육안으로 제대로 보신 건 먼지님도 처음인가요? 아, 네, 그쵸. 저도 뭐 야. 서울에서도 사실 네. 밝은 별 몇 개 정도는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이제 은하수까지 눈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렵죠. 근데 정말 눈으로 봐도 사진 정도는 아니지만 네. 뭔가 진짜 뿌옇게 흘러간다를 다 누구나 공감할 만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PC 배경 화면급 사진들을 저렇게 건져오셨고. 이거는 네네네. 저건 뭐죠? 저기 잘 보시면 이거 워낙에 별이 빽빽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진짜 빽빽하네. 가운데에 제가 그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정조준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렇게 국자가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중앙에 살짝 왼쪽. 네네네. 예. 왼쪽에 아까 아래쪽에 예. 그 점 3개 있고 네. 아래쪽에 또 4개 이렇게 국자 있고 해서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면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통신탑 쪽 하늘을 찍은 건데 네. 쭉 올라가는 은하수 옆에 아까 오른쪽 보시면 네. 하얀 얼룩이 하나 길게 있어요. 조그맣게. 네. 저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저렇게 하얀 큰 점처럼 보이네. 네, 실제로 그 눈으로 봐도 네. 뭔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네. 뭔가 뿌옇게 응어리져가지고 뭉쳐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저 빛은 250만 년 전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야, 진짜 신기하네. 네. 저기서 이제 데이트할 때 저 별은 내 별, 이 별은 네 별 이런 네네. 것도 못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다만 몽골에 이제 못해서. 그 몽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조금 뭐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대부분의 몽골 지역은 이제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그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 같은 게 약간 시간 제한도 있고 전기 사용 같은 것도 좀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숙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데이트를 만약에 몽골로 가시면은 네. 그 연인의 굉장히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수하고 하라. 네, 예. 그 이제 감수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감수하고 이제 별로 이제 로맨틱함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네. 동물 친구 한 마리를 사귀어 오셨다는 얘기. 염소랑 같이 어떻게 저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저 쳐다보고. 염소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아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길을 잃은 염소인데 저 숙소에서 그냥 키우고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처럼. 아,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이 막 안고 다니고 막 그래요. 같이 종이를 드시고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네네. 저 염소가 계속 숙소 저희가 이제 게르라고 천막 네. 같은 그 숙소에서 지냈는데 네. 그 숙소마다 다니면서 문 앞에다가 이제 넝을 싸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전 좀 귀여워 보여가지고 네네네. 이제 근처로 가서 조금씩 다가갔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셀카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길래 내친 김에 한번 용기를 내서 영상까지 찍어봤어요. 야, 잘 남겼다. 정말 사람같이 보고 있잖아요. 반려염소네. 네. 약간 염소상이세요, 우리. 그래. 자, 준비한 네. 영상 또 있나요? 끝인가요? 여기까지. 하나 또 있나? 오프로드. 오프로드. 그래, 몽골 오프로드. 이게 몽골의 흔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저런 데를 통과해야 우리가 별을 만날 수 있군요. 네, 몽골이 엄청 넓어요. 먼지님인가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디스코 팡팡 수준이네. 그 하루에 막 200, 300km는 너무 껌이고 정말. 막 심할 때는 5, 600km를 하루에 가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차를 타고 막 7시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몽골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약간 감성에 젖어서 그 예쁜 차, 저게 이제 푸르공이라고 하는 러시아 군용차인데 되게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 가는데 네. 다만 이제 옛날 군용차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되게 의자도 딱딱하고 엄청 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견디고 가는 거죠. 이게 잘 이렇게 원활하게 못 싣는 거랑 네. 그런 오프로드의 꿀렁꿀렁함은 네. 좀 각오를 하시면 네. 그걸 이제 상쇄하고도 남을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다. 네.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이건 좀 모르고 가셨다가 충격받으실 수 있어서 그 가끔씩 화장실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가끔 숙소 화장실이
저희가 이제 별명을 지었었는데 네. USB 포트라고 불렀어요. 아, USB 포트? 네. 왜요? 그래서 네. 네모난 기다란 구멍이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변을 보는 거거든요. 아, USB 포트처럼 네. 생긴 네. 변소. 네. 심지어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벽도 없이 여러 개 있는 멀티탭 포트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예. 가끔 몇 분들은 네. 그 차라리 그 화장실에서 보느니 그냥 자연에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 염소 친구랑 같이 그냥 풀밭에서 예, 예, 아무도 예. 없을 때 우산 들고 가서 땅 파고 아. 네,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방형 변기도 네. 좀 생각을 해두시면 네. 좋다. 예. 이 정도로. 야, 12분에 걸친 몽골 토크 네. 좋았습니다. 예. 자, 이제 잡다한 우주사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이 최근에 발견한 80개 초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 코너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초신성 폭발에 대한 개념이 뭐 어느 정도는 잡히셨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천문학계에서 왜 중요한 키워드인지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 초신성은 크게 우주 연구할 때 일단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주 무거운 별이 혼자서 진화를 하다가 결국에 연료가 떨어지고 중력 붕괴해서 왕 무너졌다가 터지는 방식의 별이 죽는 초신성이 있어요. 네. 이거를 타입 2 초신성이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타입 1A라고 하는 초신성이 있는데 네. 이거는 별이 하나가 아니라 보통 두 개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질량이 다른 두 별이 있고 네. 질량이 무거운 별이 먼저 진화를 마치고 이제 껍질을 다 날린 다음에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별의 시체와 같은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 백색 외성이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옆에 파트너 별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오면서 네. 점점 과도하게 질량이 무거워지고 결국에 너무 지나치게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을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타입 2와 다르게 타입 1A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한계 질량을 초과할 때 터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밝게 터지는 그 최대 밝기의 순간이 다 밝기가 비슷할 거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네. 어디선가 만약에 아주 먼 거리에서 타입 1A로 보이는 초신성이 터졌다. 그러면 그 녀석이 얼마나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지를 보고 네. 최대 밝기를 관측을 하겠죠. 네. 그러면 관측한 최대 밝기는 먼 거리 때문에 어두워져 보이는 겉보기 밝기이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래 얼마나 밝아야 할지를 따로 알고 있다면 그걸 적용해서 네. 실제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네. 특히나 초신성은 가장 밝게 터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엄청 먼 거리에 있어도 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관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 놓인 우주까지의 거리, 스케일을 재는 우주 척도로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초신성 1A형 타입이 특히 이제 척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예. 초기 우주의 초신성 폭발 빈도?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해주실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란 중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비교적 한 50억 년 혹은 100억 년 전 정도까지의 먼 우주로 갈수록 초신성들에서 빈번하게 터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과거의 우주에는 아직 한창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었고 네. 그러면 별들의 출성률이 높다면 마찬가지로 그 태어난 별들 중에 누군가 나이를 먹고 죽는 빈도도 굉장히 높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별들 중에서 일찍이 진화를 마친 별들이 이제 먼저 폭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 시점으로 가면 지금에 비해서 별들의 그 탄생 빈도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초신성들이 터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제 관측 데이터를 봤을 때 100억 년보다 더 먼 과거로 가게 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모호합니다. 더 먼 과거에는 그러면 계속 초신성의 빈도가 올라갔을지 아니면 엄청 초기의 우주에서는 오히려 별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네. 초신성도 사실은 없었을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주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우주 나이는 138억 살입니다. 138억 살인데 100억 년 전은 우리가 관측한 바가 없다. 네, 100억 년 이상으로 더 먼 예. 과거의 우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 관측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설만 있는 거죠. 네.
과거로 갈수록 계속 초신성의 빈도는 올라갔을 것이다. 아니다. 과거에는 아직 어느 정도 별들이 좀 형성이 되고 나이를 먹기까지의 딜레이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오히려 극초반에는 초신성의 빈도도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네. 실제 관측만 가지고는 100억 년 너머의 초기 우주에서까지는 아직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결국에 그나마 네네. 초신성이 밝은 현상이라서 그 100억 년 이상으로 먼 과거의 우주를 관측할 때 그나마 쓸 수 있는 도구가 초신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신성을 그 먼 과거 우주에서 관측을 해야만 네. 빅뱅 직후 초기 우주가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팽창했는지, 얼마나 더디게 팽창했는지, 네. 우주의 팽창 성장 속도가 얼마나 크게 달라져 왔는지 네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난감한 게 네. 너무 거리가 먼 우주를 봐야 하니까 그나마 밝은 초신성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 멀어서 네. 초신성조차 너무 안 보일 정도로 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 그러니까 초신성이 아닌 더 밝은 무언가 다른 대안을 쓸 게 아니라면 이제 더 좋은 망원경을 활용해가지고 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100억 광년 이상으로 먼 우주의 초신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38억 살의 우주 중에 한 38억 살까지 그 구간은 지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제임스 웹이 네. 초신성을 무더기로 발견해서 천문학자들을 놀래켰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제임스 웹이 다시 한번 아주 먼 빅뱅 직후에 가까운 초기 우주를 관측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초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제임스 웹의 고분해 이미지 관측 데이터 그 장비를 가지고 거의 100억 년 전 이상, 120억 년 전부터 100억 년에 이르는 아주 먼 초기 우주를 쭉 관측하는 대대적인 관측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임스 웹 어드밴스드 딥 엑스트라 갤럭틱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분해 심우주 외부 은하 관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제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언어 유희인데 그 옥구슬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이즈 관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한번 저 따라서 팔 쭉 뻗어 보실래요? 자, 팔 쭉 뻗은 다음에 그 손 끝에 네. 모래 알갱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팔 끝에 있는 모래 알갱이로 가릴 수 있는 하늘의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말 그대로 모래 알갱이만 하면 정말 실제 하늘의 면적이 네, 그러니까 실제 하늘에다가 네네네. 우리가 딱 팔을 쭉 뻗은 다음에 모래 알갱이를 딱 가린 거예요. 그럼 그 모래 알갱이로 가리는 하늘 속에 예. 별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요 하늘 속에 네네. 한 500개? 500개. 네. 놀랍게도 네. 그 모래알 만한 작은 면적의 하늘 속에서 네. 이번에 제임스 웹이 몇 개의 초신성을 발견했냐면 예. 80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500개 좀 크게 부르긴 했는데 진짜 크게 불렀나 보네요. 네, 근데 초신성은 네. 일반적인 별과 달리 네. 일찍이 진화를 마치고 죽는 별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일반적인 별의 개수가 500개라 하더라도 500개 중에 만약에 초신성이 80개라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빈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의 초신성을 작은 면적의 하늘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관측을 한 거냐면 네. 그 제이드 관측으로 동일한 면적의 하늘을 쭉 관측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네. 예를 들면 1년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의 하늘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성이 터졌다라고 하면 네. 1년 전에 터졌다가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년 전까지는 안 터졌다가 이제 와서 뭔가 밝게 터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가지고 네. 뭔가 밝기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많은 은하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2022년과 2023년에 관측했던 같은 영역의 하늘 속에서 한 80개 정도의 초신성을 새롭게 포착을 한 겁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초신성 사진을 저희 유튜브에 띄워드렸는데 저기 이제 표시된 것들이 초신성들인데 네, 맞습니다. 저게 사실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모래알갱이처럼 작은 공간에 맞습니다. 처럼 80개가 다 옹기종기 있다는 거예요. 네. 야, 근데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참고로 저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초신성들이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 터진 애들이냐면 네.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에 터진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이니까 네. 지금 100억 년에서 110억 살 정도 안에서 살고 있었던 초신성을 관측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네. 우주의 나이가 고작 20억 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존재했던 한 사춘기 정도? 네.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 인생 중에서 네, 네, 네. 한 뭐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을 겨우 갓 벗어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점에 초신성을 관측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냐면 네. 이제 겨우 모래알로 하나 가릴 수 있는 면적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네.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진 이 사방의 둥근 하늘을 그 팔 끝에 쭉 뻗은 모래알로 다 가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백사장인 거죠, 실제로 전체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단순 계산해가지고 그 면적 비율만큼 우리 사방의 우주 하늘에 정말 똑같은 비율로 초신성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가 대략 42억 개가 넘는 초신성들이 그 먼 초기 우주에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겨우 모래알 하나를 관측을 해본 거니까 네. 그 바로 옆 칸, 그 바로 옆 칸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영역들도 네. 확인해 볼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번 발견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발견을 두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 그 오묘한 우주의 장난인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무거운 별이 혼자서 터질 때 만들어지는 타입 2 초신성이 아니라 네네. 별 두 개가 함께 엮여가지고 폭발하는, 그래서 일정한 밝기로 터질 거다라고 믿고 관측하고 있는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스케일을 가늠하는 데는 맞습니다. 그런 유형이 중요하다. 근데 예. 안타깝게도 이번에 확인된 네. 80여 개의 초신성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 타입 2입니다. 딸랑 하나, 딱 하나만 타입 1A로 확인이 됐어요. 그중에 또 하나? 네, 딱 하나만. 야, 근데 이 네. 하나가 네. 지금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냐면 예. 지금으로부터 한 110억 년 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우주의 나이가 20억 살쯤 됐을 때 존재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기록인 게, 이것도 사실 놀라운 기록인 게 이번 발견이 있기 전까지 역사상 타입 1A 초신성 중에서 가장 먼 곳에서 발견된, 가장 먼 과거에서 발견되었던 건 100억 년 전 정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관측 기록에 비해선 10억 년 정도 더 최근에 우주까지 봤던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10억 년 훌쩍 뛰어넘어서 110억 년 전의 우주까지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도 타입 1A 초신성은 존재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되게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초신성, 특히 타입 1A 초신성이 정말 우주의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든 최근이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최대 밝기로 터졌을 것이냐, 이걸 정말 그 우주의 스케일을 재는 표준 잣대로서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과거와 지금을 보면 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조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와 지금은 별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별들이 진화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러면 이때 터진 초신성과 지금에 와서 터진 초신성은 밝기도 다를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초신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주 초기의 초신성을 그냥 똑같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타당하냐. 예.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110억 년 전, 100억 년 전, 뭐 예를 들어서 120억 년 전까지 네.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네. 이제 이런 의문을 단순히 그냥 모델이 아니라 네. 실제 관측 데이터를 갖다 놓고 뭔가 실질적인 증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임스 웹을 비롯해서 이런 심우주를 관측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초신성들을 이제 먼 우주에서 관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래알 하나하나 우리가 다 관측을 하는 거죠. 네.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제임스 웹에게 또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임스 웹뿐만 아니라 네. 사실 허블 망원경 때부터 이제 천문학자들이 우주 망원경 관측을 할 때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중력 렌즈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살고 있는 거대한 은하나 은하단 같은 그런 중력 덩어리들이 네. 주변 시 공간을 왜곡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빗줄기들이 네. 경로가 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땐 휘어진 빛을 보다 보니까 네. 더 먼 거리에 있는 배경 우주의 빛이 조금 왜곡되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갈래의 빛이 다시 한데 모이면서 마치 초점 모으듯이 더 밝게 증폭되는 효과도 생겨요. 네. 그러면 중력 렌즈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원래라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볼 수 없었을 흐릿한 천체가 중력 렌즈로 밝기가 증폭되면서 좀 더 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천체까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웹이 초신성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운 좋게 만약에 우리가 바라봤던 방향으로 중력 렌즈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이 중력 렌즈의 증폭 효과로 인해서 더 밝게 보인다면 기존에는 100억 년, 110억 년 거리를 겨우겨우 봤지만 네. 뭐 예를 들면 120억 년, 130억 년 전에 존재했던 초신성까지도 우리가 뭔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이거는 네. 엄청난 우연의 우연이 겹치는 그런 필요가 있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하지만 이제 많은 관측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번 관측을 계기로 앞으로 초신성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고 그럼 아득한 초기 우주의 비밀도 좀 신합으로 파헤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뭐 초기 우주의 초신성 추적과 관련해서 뭐 남아 있는 뭐랄까요, 뭐 과제 주안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네. 사실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오게 되면 네. 또 다음 주제로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네. 그 현대 천문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일단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사실 자체는 이제 모든 천문학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네.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느냐. 우주의 팽창률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하나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들을 관측하고 그걸 통해서 그 초신성에 살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 그 은하의 거리와 은하가 도망가는 속도를 비교해서 이 정도 거리에 놓인 은하들이 이 정도 비율로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은하 관측, 초신성 관측으로 유추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가 원래는 엄청 뜨거웠다가 네. 팽창하면서 천천히 식어왔는데 네. 우주의 온도가 얼마나 균일하게 식어왔는지를 가지고 우주의 팽창률을 재는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문제. 똑같은 우주를 방법만 달리해서 은하를 관측하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우주의 팽창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방법에 따라서 다르구나. 다르게 나와요. 차이가 꽤 큰가요? 차이가 10%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예. 게다가 각각의 관측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네. 각각의 오차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옛날에는 네네. 오차가 커가지고 네. 그냥 에러바에 에러 범위 안에 이렇게 겹쳤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시간 지나서 또 정교해지면 보완하면 되지. 뭐 잘 맞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각각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네. 더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 큰 게 틀렸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 이걸 어떤 예.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네. 은하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데에서 뭔가 아직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세부적인 요인들이 여기에 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인데 예. 우리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우주의 표준 모형에 좀 큰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거를 그 우주 팽창을 발견했던 천문학자 허블의 이름을 따가지고 허블 긴장, 허블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허블 텐션도 저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현재 천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빅뱅도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우주가 놓친 게 정확히 뭐냐. 무슨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거냐, 예. 왜 다르게 나오냐, 네. 이제 이거를 합의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주제를 또 네. 들고 와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게 네. 딱 두 가지 접근법이 했는데 딱 맞았으면 진짜 쾌감이 네. 엄청났을 텐데 네, 네.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게 이렇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우주 참 야구루입니다. 우주 참 야구르고 자꾸 네. 장난치고 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면서 여기까지 초기 우주의 공백을 파헤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제임스 웹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